MIT 미디어랩에 오니까 제가 좀 하나 떠오르는 제 사례도 있어요. 이 MIT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커넥팅이죠. 이 영역과 저 영역을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MIT 미디어랩 자체가 그 미스키라고 하는 AI 뭐 역사에 있어서 AI를 처음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할 때 미스키라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또 만든 이 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 기억에는 85년쯤에 이 랩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그 AI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뀔 것인가, 가장 혁명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게 된 게 이 AI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AI 기술에 대해서 지금 피부에 와닿게 이제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이런 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 공학자, 과학자들의 문제였는데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와닿게 된 거죠. 일상 속에서. 근데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와닿게 느껴지는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학의 엄청난 발전, 언어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커넥팅 된 것이 이 AI 발전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챗이라고 하는 게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말하는 AI, 문자화된 AI, 이 언어화된 AI, 그러니까 언어학과 AI가 연결된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큰 하나의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끔 그 기술 언어라고 하죠.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AI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된 것이 이 가장 큰 혁신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MIT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제 그 교수 중에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노엄 첨스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인문학, 뭐 철학이라든가 뭐 깊이 사유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큰 역사적인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큰 뭐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대부분 유럽에서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이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로 데려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메리카에서 그게 이제 팔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의 이제 학문 구조인데 미국이 그 자체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유럽이 대부분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게. 근데 유일하게 인문학 분야에서 미국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위 분야, 이게 먼저 언어학이거든요. 이 언어학 분야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노엄 첨스키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되셨을 거야 아마.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노엄 첨스키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아직도 이제 여기 그 MIT에 교수로 계시는데, 뭐 미국에서는 테뉴어를 받으면 자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종신 교수직을 유지하는 거니까. MIT에서는 노엄 첨스키 같은 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큰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언어학과 이 기술의 어떤 그런 결합에 의해서 나온 이 AI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금 미디어 랩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떤 테크놀로지, 정통적인 테크놀로지가 있고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언어학과 심리학과 인지과학 같은 것, 이게 사실은 다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합되는 건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MIT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AI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 언어와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나오기 전에 한 4년 전쯤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삼성전자하고 어떤 그런 좀 인연이 있어요. 이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문학평론가로서는 뭐 거의 없는 일인데 뭐 제가 삼성전자하고 인연 맺은 걸 보면은 이제 그 삼성에 그런 게 있죠.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을 만든 창업자 이병철 회장 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삼성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아끼는 그런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1년에 한 40명 정도를 뽑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40명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매달 장학금을 주면서 특별한 디자이너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근데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외관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의 설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4년 동안 특수한 그런 훈련을 시킨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삼성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특혜를 주죠. 무슨 어떤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디자인 멤버십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큰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의 자기 커리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삼성 디자인 멤버십의 기술과 디자인 멘토하고 튜터 이런 거를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문학평론가, 아마 인문학자로서도 거의 처음이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디자인 멤버십의 이 튜터하고 기획은 산업공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미대 출신이라든가 어떤 엔지니어링 관련된 분야에 있는 탁월한 교수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특이하게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냈던 과제가 뭐냐면은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거를 맡게 되면은 그 디자인 멤버십 튜터가 어떤 그 과제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된 과제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이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서울대 삼성전자가 제공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숙식을 거기서 하면서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을쯤 되면은 10월인가 11월쯤 되면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설계한 그 과제를 팀 과제죠. 팀을 통해 가지고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하든가 서비스를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양재동에 있는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그걸 이제 발표하면 로비에서 발표를 크게 부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임원들 분까지 다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갖는 분야인데 그때 제가 했었을 때 냈던 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 책을 가지고 읽게 하고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관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디자인하라고 하는 이런 과제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그 논리적 알고리즘이 거꾸로 가게끔 패러독스로 전체적으로 소설 자체가 패러독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소설이죠.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고양이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출현하는 이렇게 논리적 알고리즘 자체가 전부 다 뒤집혀 있어요. 전복되어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설을 읽게 하고서 일종의 패러독스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굉장히 전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보라는 게 그때 저희 과제였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챗GPT가 나와가지고 이제 달라졌지만 AI 기술이라고 소위 불렸던 것이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음성으로 음성 명령을 탑재한 음성 언어, 그러니까 음성 명령을 탑재한 그런 제품들이 2000년대, 2020년 전후에 막 쏟아져 좀 나왔었거든요. 그 삼성전자에서 주도해가지고 쏟아져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세탁기가 딱 켜면은 뭐 인사말을 한다라든가, 뭐 에어컨을 키면은 인사말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음성 언어로 이 기계들이 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자하고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언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탑재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 일에 참여하면서 시인들 7명인가? 시인들 7명하고 같이 이 작업을 수행했어요. 이게 지금 뭐 바깥으로는 알려져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오는 11월 말이나 아마 12월 첫째 주도 나올 텐데 초연결학교에 그 에피소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인문학과의 교수들도 잘 몰라요. 저같이 이 대학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런 좀 이단아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인문학이 아니고 인문적 어떤 감수성으로 그런 관점으로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좋은 의미의 쓸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제품 안에 음성 언어가 탑재돼야 되는데 그런 걸 뭐 누가 하겠어요. 옛날 전통적인 엔지니어라든가 디자이너가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그 파트장급 되는 분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좀 특이한 뭐 일들을 계속 해오고 게다가 그때 제가 사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써서 사물이라고 하는 걸 일상적인 우리가 만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이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의뢰를 제가 이제 받았던 거죠. 그때 시인들과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음성언어 탑재에 관련된 이제 그런 매뉴얼 설계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각각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언어를 탑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면서 조그만 것이 움직이니까 펫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펫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망가져도 그것은 잘 버리지 않는데요. 마치 고양이라든가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곳에 탑재되는 음성 언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훨씬 더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밀도가 높고 친근해야 되거든요. 또 뭐 세탁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세탁기 버튼을 켜면
세탁기 버튼을 이제 켜게 되면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세탁기가 그 이전에 사용했었던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세탁을 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자는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이라고 하는 건 내 살결에 피부에 닿는 것인데 또 속옷도 있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친밀도가 되게 높은 사물이 옷인데 이 세탁기가 너무나 그 나의 그 용도, 사용법, 그 경험 같은 것들을 너무나 정밀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더 놀란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것까지 나이가 알고 있어? 거부감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하지 않게끔 어투를 좀 톤 앤 매너를 조정해야 된다든가 또 이런 매너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언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낯선 것, 그러니까 너무나 뭔가가 나의 경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 자체에서 어떤 섬뜩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을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보면은 이런 언캔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섬뜩함을 느껴지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음성 언어 같은 것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어떤 섬세한 언어의 어떤 그런 톤 앤 매너 조정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언어를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인들이 여기에 같이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이 일을 했었던 분하고 만나서 우리가 그때 만들었었던 그 제품 매뉴얼이 아직도 쓰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모든 가전제품, 전 가전제품에 전부 다 그것을 탑재하는 그런 이제 하드한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용되느냐 했더니 아직은 이게 사용된대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 음성 언어를 이렇게 미리 입력해 놓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가 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학습자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율적 언어 능력이 이제는 탑재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뭐 인문학의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전통적인 인문학, 대학 인문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인문적인 그런 능력, 어떤 탤런트, 그런 관점, 경험 같은 것들이 다른 것과 연관되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 또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사용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학문에서도 찾아야 되고 우리의 관점들도 좀 커져야 되고 또